저는 그저 사랑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혹한 현실이더라도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만강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집단 탈출 사건,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탈북한 지 8년째가 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가명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아직도 밝힐 수 없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입니다. 2016년 4월 8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도시의 북한 식당, 그곳에서 저는 13명의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보 황금 감옥에 갇히다. 2013년 가을 평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3살,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죠.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당 간부셨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좋은 성분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직장 당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동무, 축하하오. 동무가 해외 외화벌이 사업에 선발되었소.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북한에서 최고의 특권이었으니까요. 3년만 일하면 평양 중심가에 아파트를 배정받고 자동차까지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이요. 우리 공화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식당 사업이요. 지배인으로 파견될 것이요. 지배인. 그것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책임자를 의미했습니다. 관리자이자 감시자, 그리고 당의 대리인.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당과 수령님의 은덕이다.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네 아버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해외라는 곳, 자유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또 다른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출국 전 3개월간의 집중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교육장에서 진행됐죠. 교육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식당 운영 실무, 요리, 서빙, 공연, 회계관리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외국어 강화 교육. 저는 이미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현지 언어까지 추가로 배워야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상교육. 동무들은 이제 적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돈으로, 자유로, 사랑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위부 교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특히 남조선 괴뢰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교육. 그 속에서 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미선, 26살의 성악과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맑은 목소리의 소유자였죠. 첫 만남에서 그녀가 부른 고향의 봄을 듣고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철수 동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함께 선발된 사람들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지배인인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각자의 특기가 있었습니다. 성악, 기악, 무용, 요리, 서빙. 우리는 북한의 문화를 해외에 선전하는 일종의 선전대였던 겁니다. 2014년 1월 15일, 우리는 평양 순안공항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별은 짧았습니다. 긴 이별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건강하거라. 3년은 금방이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죠. 그것이 제가 본 마지막 평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도착했을 때 후텁지근한 열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1월인데도 30도가 넘는 날씨였죠. 공항에서 식당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말하겠다. 첫째, 여권은 모두 회수한다. 안전을 위해서다. 여권을 거두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둘째, 외출은 반드시 2인 1조로 보위원 동행 하에만 가능하다. 셋째, 현지인과의 사적 접촉은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한국인과는 절대 대화하지 마라. 넷째, 매일 저녁 자아 비판 시간을 갖는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충성이다. 버스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이 또 다른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식당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식당 청소와 점심 준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영업, 잠깐의 휴식 후 저녁 준비,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녁 영업과 공연, 공연이 끝나면 정리와 청소,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자아 비판 시간, 하루에 19시간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죠. 지배인인 저는 더 바빴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보위부에 일일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수익금 중 70%는 평양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이른바 충성자금이었죠. 나머지 30%로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한 달에 $200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50 정도였죠. 나머지는 관리비, 식비, 기숙사비 명목으로 공제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배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월급은 $300였지만 실제로는 $100 정도만 받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상호 감시 체계였습니다. 매일 밤 자아 비판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미선 동무가 한국 송님에게 지나치게 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영희 동무는 오늘 공연 중 미소가 부족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고발자였으니까요. 보위부 요원은 항상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식당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숙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밖에까지 카메라가 있었죠. 전화 통화도 감청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 보위원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미리 검열을 받아야 했죠.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가 좋고 일도 보람차고요. 건강 챙기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 그립다 같은 말들은. 그런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매일 저녁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도라지, 고향의 봄 같은 북한 가요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지배인과 종업원의 관계,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식당 창고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배인 동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미선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일 공연곡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공연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철수 동무는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이 선택해줬으니까요. 미선 동무는요? 저도요. 하지만 가끔은 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 말에 저도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극도로 조심하면서요. 보위원 눈을 피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짧게. 2014년 가을 저는 미선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선 동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선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철수 동무.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3년 후 평양으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보위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2부 악몽의 시작. 2015년 봄 평양에서 고위 간부들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당 39호실 소속 부부장이라고 했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었죠. 그들이 해외 북한 식당들을 순회 점검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리명찰, 50대 중반의 근황자는 첫인상부터 불쾌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눈, 비만한 체구, 그리고 오만한 태도. 김철수 동무, 이원 분기 실적이 저조하오. 이유가 뭐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다른 식당들은 다 목표를 달성했어. 당신만 못하고 있어. 그는 직원들에게도 거칠게 대했습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에게요. 저녁 공연을 보던 중 그가 미선을 계속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불쾌한 시선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리명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동무, 박미선이라는 종업원 노래 잘하더군. 오늘 밤 내 호텔로 보내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알아들었어? 내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 보내라는 거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직원들의 외출은 내가 규정이요, 동무. 당 간부가 지시하는데 감히 거부하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미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어요. 절대로.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 둘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못 가겠어요. 결국 저는 리명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미선 동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리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그는 3일간 머물렀고 매일 밤 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죠. 결국 그는 미선을 만나지 못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철수 동무를 다른 식당으로 전보한다. 박미선 동무는 평양으로 소환한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저는 즉시 이유를 알았습니다. 리명철의 보복이었습니다. 미선을 만났습니다. 몰래,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미선, 나는 다른 나라로 가고 당신은 평양으로 돌아간대요. 미선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전 끝이에요. 리명철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이 없어요, 철수 동무. 우린 이미 찍혔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고위 간부를 거역한 대가는 컸습니다. 우리 둘 다 앞으로 감시와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죠. 그럼 우리...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망칠까요? 미선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탈북이요. 여기서 도망쳐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쳤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잡히면 총살이에요.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당신은 평양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저는 다른 곳에서 감시당하며 살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까? 미선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해요. 도망쳐요. 어차피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혼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 몇 명이 함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죠. 둘째,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NGO의 도움 없이는 탈북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셋째,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자주 오는 한국 손님 한 명에게 주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항상 혼자 왔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요원이 없을 때를 노려서요. 손님,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더 말을 잇기 전에 보위원이 다가왔고 저는 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에 작은 쪽지를 남겼죠. 도울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다음 공연 때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주십시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공연 때 미선에게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는 원래 레퍼토리에 없던 곡이었지만 미선은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공연 내내 우리를 지켜봤고 떠날 때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죠. 3개월 후 준비하세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영수, 30살의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요리사로 선발되어 왔는데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영수 동무, 잠깐 이 얘기 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배인 동무? 혹시 이곳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영수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탈북이요. 영수가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들어만 보세요. 우리는 이곳에선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루 19시간 일하고 월급은 거의 없고 항상 감시당하고 이게 인생입니까? 영수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족들은요? 우리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3년 후 평양에 돌아가도 우리한테 약속한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지옥, 돌아가도 지옥이면 차라리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명 한 명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김은정, 24살 무연수, 이철호, 30살 웨이터, 박선희, 30살 성악가, 정민수, 32살 아코디언 연주자. 결국 10명이 동의했습니다. 미선을 포함해 11명. 하지만 3명은 거부했습니다. 지배인 동무,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부 탈출의 날이 오다. 2015년 11월 초 그 한국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메모를 남겼죠. 12월 5일 새벽 2시 뒷문 검은색 밴 각자 짐은 최소한으로. 이 메모를 읽었다면 다음 공연 때 고향의 봄을 연주하세요.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11명을 모두 모아놓고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12월 5일 새벽 2시가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행동하세요.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둘째, 짐은 최소한으로만 준비하세요. 가족 사진 정도만 몸에 숨기세요. 셋째, 그날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도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넷째, 디데이 전날까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들이었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아 비판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보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동무들의 태도가 좋아졌어. 이래야 진정한 인민의 일꾼이지. 하지만 11월 중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요원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철수 동무, 긴급 소집이요. 당장 나오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누가 밀고 했나? 보위부 사무실에 들어가니 요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김철수 동무. 무슨 일입니까? 최근 당신과 일부 직원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항상... 박미선 동무와 당신이 자주 몰래 만난다는 보고가 있어. 무슨 관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업무상 상담입니다. 박미선 동무가 공연 관련해서 자주 조언을 구해서. 새벽에? 사람들 몰래? 낮에는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원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철수 동무, 혹시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탈북 같은 거 말이요. 혹시 그런 생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던 건지 결국 저를 풀어줬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시오.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밀고 했을까? 거부했던 3명 중 1명일까? 저는 즉시 11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보위원이 없을 때를 노려서요.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억지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명씩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갑니다. 저도요.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1월 25일 갑자기 보위부 요원이 교체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새로운 요원이 왔는데 이전 요원보다 훨씬 더 철저했습니다. 강철민. 30대 후반의 그는 전형적인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차갑고 의심 많고 잔인했습니다. 나는 강철민이요. 앞으로 이곳의 보위를 책임질 것이요. 한 가지 경고하겠소. 나는 이전 요원보다 훨씬 엄격하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평양으로 보고할 것이요. 그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순찰 횟수를 늘렸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갑자기 숙소문을 두드리며 점검하기도 했죠. 우리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에요. 보위원 교체됨, 감시 강화됨, 계획 연기 필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연기 불가, 이미 모든 준비 완료, 12월 5일 그대로 진행, 조심하세요.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12월 4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녁 공연 시간 미선이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신호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객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두렵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자아 비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국자를 잘못 놓아서.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었죠. 자정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어 있겠지. 자유롭거나 죽어 있거나.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효도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새벽 1시 30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11명 모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이다. 주방 쪽 작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죠. 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최영수가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어요. 30초, 1분 30초.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뒷문까지는 50m, 하지만 그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40m, 30m, 20m. 갑자기 이 측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강철민 보위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탈출이다! 잡아라!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뛰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11명은 미친 듯이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과 다른 보위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위협 사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뒷문이 코앞이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역시 잠겨 있었어요. 안 열려요! 영수가 다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죠. 빨리! 뒤에서 보위원들이 20m까지 다가왔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50m 앞에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깜박였죠. 저기다! 뛰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밴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미선이 먼저 뛰어올랐고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올랐습니다. 저는 모두가 타는 것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올랐습니다.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밴이 출발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도로로 질주했죠. 뒤를 돌아보니 강철민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 달리고 있었어요. 밴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 한국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5분 후에 차를 바꿔 탈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해냈어.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철수동무, 우리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제4보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정확히 5분 후 밴은 한적한 공장지대에 멈췄습니다. 또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승합차였죠. 빨리 갈아타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입으세요. 가방 안에는 현지 스타일의 옷들과 가발, 모자, 안경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변장했습니다. 북한 스타일의 옷을 벗고 현지 옷을 입었죠. 신분증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현지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신분증을 받아보니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두 달랐습니다. 절대로 북한 억양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을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알겠죠? 네. 새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국인이 운전했어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여러분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죠.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자연스럽게. 차가 멈췄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김민준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뒤에 사람들은요? 현지 관광객들입니다. 북쪽 지방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경찰이 손전등으로 우리를 하나씩 비췄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멎는 것과 같습니다. 들킬까?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 신분증.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가세요? 신분증을 돌려주고 물러났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검문소를 완전히 벗어난 후에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김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7개 검문소가 더 남았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2번째, 3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4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 좀 이상한데 차에서 내려봐. 우리는 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이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선희의 가방에서 북한제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깜빡하고 못 버린 거였어요. 이게 뭐야? 그거 북쪽 여행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산 겁니다. 제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북한 제품을 왜 사? 현지 친구가 좋다고 해서 기념품으로요. 경찰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다행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오해받을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차에 다시 타자 김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런 실수 한 번이면 다 끝나요. 해가 뜨기 전 우리는 첫 번째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저녁에 다시 출발합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남자들은 한 방, 여자들은 다른 방. 문을 닫자마자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감옥 같은 식당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자유의 아침일까? 아니면 마지막 아침일까?
오후 3시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해요. 창문으로. 하지만 1층이었고 창문 밖으로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지 마.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지 확인 결과 모두 위조였다. 너희들 북한 사람이지? 대답 안 해. 북한 대사관에 연락했다. 곧 데리러 올 거야.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11명 모두.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넘겨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국민들이요. 알겠습니다. 데려가세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보호할 사람들입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들은 우리 국민이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 정부에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관들이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1시간, 2시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현지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 명씩 조사실로 들어오세요. 제가 먼저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경찰, 북한 대사관 직원, 한국 대사관 직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자발적으로 탈북한 겁니까? 아니면 납치된 겁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협박하는 눈빛이었죠. 만약 자발적이라고 답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있는 부모님은 만약 납치라고 답하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총살당할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탈북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네 부모는 어쩌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보호하듯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선도, 영수도, 은정도, 철호도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단 2명만 달랐습니다. 박선희와 정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결국 9명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2명이 북한행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그리고 행운을 빈다. 철수 동무도 자유롭게 사세요. 선이와 민수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사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9명은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왜 바로 한국으로 안 가는 겁니까? 현지 정부와의 외교 문제 때문입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해요. 이틀 후 우리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벗어났구나.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 정말 자유를 찾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죠. 그동안 신원 확인과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죠? 2015년 12월 20일 드디어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까요? 받아줄 겁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4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우리 9명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5부 새로운 시작.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간 교육받는 곳이었죠. 첫날 담당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여기서 생활하시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방은 2인 1실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수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죠. 영수 동무, 우리 정말 해냈습니다. 네, 지배인. 아니, 이제 동무도 아니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이 뽑는다고요? 네,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국가가 배급을 안 주나요? 아니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2번째 달, 저는 미선에게 다시 청혼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진짜로. 네, 철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원 담당자에게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동료들 7명, 하나원 선생님 몇 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김민준 씨와 그의 가족. 신부 측 하객도 신랑 측 하객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도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로운 땅에서 결혼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선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선 씨. 저도 사랑합니다, 철수 씨. 결혼 후 저는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대부분 거절당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탈북민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좀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하신 후에 다시 지원하세요. 2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김민준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실래요? 중국어와 영어 실력이 필요한데 철수 씨가 딱이에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북한 출신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북한 식당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은행 통장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구나.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내 돈. 미선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음악학원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철수 씨, 저 오늘 첫 수업했어요. 학생들이 제 노래를 들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어요, 여보.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동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최영수는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요리 실력이 인정받은 거죠.
형님, 저 이번 달부터 주방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영수야. 김은정은 무용학원을 차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춤을 가르치기도 했죠. 언니,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저도 보람 있어요. 이철호는 다락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 저 장학금 받았어요. 등록금 걱정 없어요. 대단하다, 철호야.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북에 남겨진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박선희와 정민수.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북한 소식입니다. 국정원 사무실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와 정민수 씨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선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 선택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았을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 적응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김대리는 북한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다르네. 북한 사람들은 원래 말이 거칠어. 조심해. 쟤한테 비밀 얘기하면 안 돼. 간첩일지도 몰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차별받는다니. 미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다며요. 우리 애 좀 특별히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자존심도 세네. 미선이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여보, 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참아야 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저 식당 우리가 일하던... 맞아요. 우리 후배들입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으로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다! 정부가 기획한 탈북이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즉각 돌려보내라. 논란이 커지면서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 당시 탈북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서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도 북한 식당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탈북했습니다. 납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하지만 강요받은 것은 아닙니까? 강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19시간이라고 월급은 거의 없고 항상 감시당하고 그게 인생입니까?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는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 김철수지? 북한 배신자 새끼. 조심해. 네 부모가 뭘 하는지 아니?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어. 네 죄야. 무섭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2017년 봄 미선이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12주 됐대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해 12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자유, 김자유라고 짓고 싶어요. 자유. 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맨 자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아이잖아요. 좋습니다. 김자유,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딸을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충성을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 거야. 2018년 저는 학교와 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식당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해외 식당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감옥입니다. 종업원들은 하루 19시간 일합니다. 월급의 70%는 평양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은 여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수천 명이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통일되면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싶습니다. 2019년 4월 8일, 우리가 탈북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9명의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영수는 이제 자기 식당을 차렸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제 식당 오픈해요. 꼭 오세요. 김은정은 무용학원이 커져서 강사 3명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철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희와 정민수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선의 추모라고 생각해요.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자. 우리가 함께 겪은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함께 평양에 가자.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자.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희 회사도 어려움을 겪었죠. 김대리, 죄송하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로 버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 자유는 이제 3살. 분유값,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선의 학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어떡하죠? 견뎌야죠. 우리 더 힘든 것도 견뎠잖아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중국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온라인으로 성악을 가르쳤죠. 2021년 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를 보세요.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2022년 국정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 부모님 소식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를 위한 추모식을 작게 열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동료들이 모두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유로우실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셨으니까. 하지만 속으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효도 못한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편히 쉬세요. 2024년 현재 저는 39살입니다. 딸 자유는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김평화도 태어났습니다. 3살입니다. 저는 여전히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었죠. 미선은 자신의 음악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법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 대출이지만 우리 집입니다. 함께 탈북한 동료들도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최영수의 식당은 이제 지점이 3개가 되었습니다. 김은정은 결혼해서 아이 2을 낳았습니다. 이철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북한으로 돌아간 선희와 민수, 그리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때는 평양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딸과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유야, 평화야,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응, 북한 이야기? 그래, 아빠는 북한에서 태어났단다.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어. 자유가 없다고? 그럼 놀이터도 못 가?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감시당했거든. 무서워. 그래서 아빠는 자유를 찾아 도망쳤단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고 너희를 낳았지. 아빠 용감해. 아니야. 아빠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자유롭게.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 자유로운 이 땅.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의 여정. 저는 북한 해외 식당 지배인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고향.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 사랑, 가족, 그리고 희망.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해외 북한 식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고향 친구들과 재회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실제로 일어났던 북한 식당 집단 탈북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한 픽션입니다. 실제 사건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발적 탈북이었는지 강요된 것이었는지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